당좌 비율 1강. 당좌 비율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유동 비율 공부를 마쳤으니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지표는 당좌 비율입니다. 이름부터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개념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유동 비율에서 재고 자산을 조금 의심해 보는 것. 여기서 당좌 비율이 시작됩니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이 100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자산이 200억 원입니다. 겉으로 보면 상당히 안전해 보입니다. 유동자산 200억 원, 유동부채 100억 원, 유동 비율은 20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그 200억 원의 유동자산 가운데 재고자산이 120억 원이라면 어떨까요? 창고에는 제품이 가득합니다. 회계장부에는 분명 자산입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은행에 100억 원을 갚아야 한다면 그 재고를 곧바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을 크게 낮춰야 팔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당좌 비율입니다. 당좌 비율은 쉽게 말하면 재고 자산처럼 현금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자산을 제외하고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보는 지표입니다. 유동 비율보다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좌 비율을 계산할 때는 당좌 자산을 사용합니다. 당좌 자산에는 대표적으로 현금과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매출 채권처럼 비교적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당좌 자산을 유동부채와 비교합니다. 공식은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뒤 100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좌 자산이 150억 원이고 유동부채가 100억 원이라면 당좌 비율은 150%입니다. 쉽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유동 비율이 묻는 질문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면 당좌 비율은 한 단계 더 까다롭게 묻습니다. 재고 자산 등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도 단기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유동 비율은 상당히 높은데 당좌 비율은 크게 낮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동 자산 가운데 재고 자산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재무제표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유동 비율이 높다,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유동자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것이 당좌 비율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오늘 1강에선 딱 3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당좌 비율은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보는 지표입니다. 둘째, 유동 비율보다 더 엄격하게 기업의 단기 재무 체력을 살펴봅니다. 셋째, 핵심은 재고 자산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동 비율을 공부했다면 당좌 비율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지표를 함께 보는 순간 기업의 단기 재무 체력이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2강에선 당좌 비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당좌 자산에는 정확히 무엇이 들어가는지, 유동 비율과 계산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실제 숫자를 넣어 아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당좌 비율 2강. 당좌 비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당좌 비율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계산 방법을 아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당좌 비율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은 얼마인가? 그리고 1년 안에 파야 할 빚은 얼마인가? 이 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식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당좌 자산입니다. 유동 비율에서는 유동자산 전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당좌 비율에서는 유동자산 가운데 비교적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현금과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매출 채권, 이런 자산들이 있습니다. 반면 재고 자산처럼 판매 과정을 거쳐야 현금이 되는 자산은 당좌 자산에서 제외해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당좌 자산이 150억 원입니다. 유동부채는 100억 원입니다.
150을 100으로 나누면 1.5입니다. 여기에 100을 곱하면 당좌 비율은 150%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이 100억 원인데 비교적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150억 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회사를 보겠습니다. 당좌 자산이 80억 원입니다. 유동부채가 100억 원입니다. 80을 100으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당좌 비율은 80%입니다. 즉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와 비교했을 때 당좌 자산이 더 적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숫자 하나만 보고 위험한 기업이라고 단정해선 안 됩니다. 기업마다 업종이 다르고 현금이 들어오는 속도도 다르고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속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선 계산 원리만 정확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 회사의 유동 자산이 200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중 재고 자산이 80억 원입니다. 유동 부채는 100억 원입니다. 유동 비율을 계산하면 200억 원을 100억 원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니까 200%입니다.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재고 자산 80억 원을 제외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교적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 자산이 12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당좌 비율은 120%입니다. 같은 회사인데 유동 비율은 200%, 당좌 비율은 120%.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고 자산 때문입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볼 것이 생깁니다.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의 차이가 크다면 이 회사는 유동 자산 가운데 재고 자산 등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재고가 왜 늘었을까? 제품이 잘 팔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앞으로 판매할 물량을 준비하면서 일시적으로 재고가 증가한 것일까?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필요한 재고가 늘어난 것일까? 숫자 하나가 또 다른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재무제표를 읽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 전체를 봅니다. 당좌 비율은 그보다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봅니다. 따라서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의 차이를 비교하면 기업의 유동 자산이 어떤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 단계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공식만 외우지 마세요. 숫자의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를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 3강에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당좌 비율에서는 재고 자산을 빼고 볼까요? 재고도 분명 회사의 자산인데 왜 당좌 비율에서는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는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봉수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당좌 비율 3강, 왜 당좌 비율에서는 재고 자산을 빼고 볼까요? 안녕하세요, 봉수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2강에서는 당좌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당좌 비율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재고 자산도 분명 회사의 자산인데 왜 당좌 비율에서는 재고 자산을 빼고 볼까요? 이것을 이해하면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의 차이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회사가 창고에 제품을 100억 원어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에는 분명히 100억 원의 재고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내일 당장 100억 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면 창고에 있는 제품 100억 원으로 바로 갚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먼저 제품을 팔아야 합니다. 구매자를 찾아야 하고 가격을 협상해야 하고 제품을 출고해야 하고 판매 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즉, 재고 자산은 자산이지만 현금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부에 100억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실제로 1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유행이 지난 제품이라면 어떨까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서 기존 제품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식품처럼 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 재고도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기술이 빠르게 바뀝니다. 오래된 제품은 할인해서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장부에는 100억 원의 재고가 있어도 실제로 급하게 처분하면 70억 원이나 60억 원밖에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조금 더 엄격하게 볼 때는 재고 자산을 제외해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회사가 있습니다. 유동 자산은 200억 원, 유동 부채는 100억 원입니다. 유동 비율은 200%입니다.
겉으로 보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유동자산 200억 원 가운데 재고자산이 120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현금과 매출채권 등 비교적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자산은 80억 원 뿐입니다. 그러면 당좌 비율은 80%가 됩니다. 유동 비율은 200%인데 당좌 비율은 80%. 같은 기업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동자산 대부분이 재고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는 한 단계 더 생각해야 합니다. 재고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문이 증가해 생산량을 늘렸을 수도 있습니다. 성수기를 앞두고 미리 제품을 확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을 예상해서 재고를 미리 확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이 팔리지 않아서 창고에 계속 쌓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단순히 재고 증가 equals 나쁨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재고 자산이 왜 증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매출과 재고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고도 함께 증가한다면 사업 확장 과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데 재고만 계속 증가한다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제품이 예상만큼 팔리지 않는 것인지, 재고 회전이 느려진 것인지, 재고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당좌 비율 공부는 자연스럽게 기업의 재고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당좌 비율이라고 해서 완벽한 지표는 아닙니다. 당좌 자산에 포함되는 매출 채권도 아직 현금은 아닙니다. 받아야 할 돈입니다. 거래처가 제때 돈을 주지 못한다면 현금화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에서는 유동 비율 하나만 보는 것도 부족하고 당좌 비율 하나만 보는 것도 부족합니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재고 자산, 유동 부채,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3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재고 자산은 회사의 자산이지만 즉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아닙니다. 둘째, 재고는 판매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 판매 가격이 장부 가치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그래서 당좌 비율은 재고 자산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더 엄격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유동 비율이 좋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 유동 자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자. 이것이 당좌 비율을 공부하는 핵심입니다. 다음 4강에서는 당좌 비율이 낮으면 왜 위험할까요? 당좌 비율이 낮은 기업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낮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당좌 비율 4강. 당좌 비율이 낮으면 왜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3강에서는 왜 당좌 비율에서 재고 자산을 빼고 보는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좌 비율이 낮으면 왜 위험할까요? 숫자가 낮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매일 돈을 씁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줍니다.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지급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단기 차입금도 갚아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 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시기에 갚아야 하는 돈이 유동부채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무엇으로 갚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역시 현금입니다. 또는 비교적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바로 당좌 자산입니다. 그래서 당좌 비율이 낮다는 것은 가까운 시기에 갚아야 할 부채에 비해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당좌 자산이 50억 원입니다. 그런데 유동부채가 100억 원입니다. 당좌 비율은 50%입니다.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50억 원인데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는 100억 원입니다. 부족한 50억 원은 어디에서 마련해야 할까요? 앞으로 영업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매출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재고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법들이 항상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갑자기 나빠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품 판매가 감소합니다.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돈도 늦게 들어옵니다. 은행은 대출 심사를 강화합니다. 그런데 갚아야 할 빚의 날짜는 계속 다가옵니다. 이때 당좌 자산이 충분한 기업과 부족한 기업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현금과 당좌 자산이 충분한 기업은 어려운 시기를 버틸 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당좌 자산이 부족한 기업은 자금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좌 비율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좌 비율이 낮다고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매출이 많고 재고가 빠르게 팔리는 기업은 당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현금이 계속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좌 비율이 높아 보여도 당좌 자산 대부분이 회수가 늦어지는 매출 채권이라면 숫자만큼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숫자 하나로 기업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가 더 중요하게 볼 것은 변화의 방향입니다. 어떤 기업의 당좌 비율이 150%, 다음 해 120%, 그 다음 해 90%, 그리고 70%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번 낮은 것보다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현금이 줄어들었을까요? 매출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을까요? 단기 차입금이 크게 늘었을까요? 유동부채가 빠르게 증가했을까요? 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유동비율과 당좌 비율을 함께 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동비율은 높은데 당좌 비율이 매우 낮다면 유동자산 가운데 재고산 등의 비중이 큰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두 지표가 모두 빠르게 떨어진다면 기업의 단기 재무체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채 비율까지 빠르게 상승한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 나빠지고 있다면 숫자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오늘 4강에서 기억할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당좌 비율이 낮다는 것은 유동부채에 비해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입니다. 둘째, 낮다는 사실 하나보다 몇 년 동안 계속 낮아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유동 비율, 부채 비율, 현금 흐름과 함께 봐야 기업의 실제 단기 재무 체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당좌 비율은 단순히 낮고 높은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급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재무적 여유를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다음 5강에서는 반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좌 비율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높을수록 안전해 보이는 당좌 비율에도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당좌 비율 5강. 당좌 비율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4강에서는 당좌 비율이 낮으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좌 비율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많은 투자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좌 비율이 높다.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이 많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에서는 높다고 무조건 좋은 숫자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좌 비율이 높다는 의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좌 자산이 200억 원이고 유동부채가 100억 원이라면 당좌 비율은 200%입니다.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부채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단기 지급 능력만 본다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해도 대응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합니다. 왜 당좌 비율이 이렇게 높은가?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현금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것은 아닌가입니다. 기업에 현금이 많은 것은 좋습니다. 경제 위기가 발생해도 버틸 수 있고 새로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부채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몇 년 동안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장도 짓지 않고 연구개발도 늘리지 않고 새로운 사업에도 투자하지 않고 주주 환원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현금은 안전하지만 그 돈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본을 사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높은 당좌 비율은 경우에 따라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출 채권입니다. 당좌 자산에는 매출 채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돈입니다. 예를 들어 당좌 자산이 300억 원이라서 당좌 비율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중 200억 원이 매출 채권이라면 어떨까요? 장부에는 당좌 자산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거래처가 돈을 늦게 지급하거나 심한 경우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좌 비율이 높을 때도 당좌 자산 안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매출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당좌 비율의 변화 원인입니다. 작년에는 120%였는데 올해 갑자기 250%가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왜 좋아졌을까요? 사업을 잘해서 현금이 크게 늘어난 것인지,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해서 일시적으로 현금이 늘어난 것인지,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이 들어온 것인지, 매출 채권이 크게 증가해서 당좌 자산이 늘어난 것인지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250%라도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재무 비율은 결과이고 투자자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당좌 비율이 높다. 여기서 분석을 끝내면 안 됩니다. 왜 높아졌는가? 무엇이 증가했는가? 현금인가? 매출 채권인가? 유동부채가 감소했는가? 그 변화가 일시적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한 단계씩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서도 당좌 비율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 회전이 매우 빠른 기업과 제품을 만들고 판매 대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업을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좌 비율은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해의 숫자보다 몇 년 동안의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은 당좌 비율이 200%입니다. B 기업은 130%입니다. 숫자만 보면 A 기업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A 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몇 년째 정체되어 있고 막대한 현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B 기업은 당좌 비율이 130%이지만 사업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더 좋은 투자 대상일까요? 당좌 비율 하나만으로는 답을 낼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5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당좌 비율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단기 지급 능력이 좋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하지만 지나치게 높다면 현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당좌 자산 가운데 현금과 매출 채권의 구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넷째, 당좌 비율이 갑자기 높아졌다면 숫자가 아니라 변화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좋은 투자자는 높은 당좌 비율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왜 그 당좌 비율이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6강에선 당좌 비율은 어느 정도면 좋은 것일까요? 100%면 좋은 것인지, 200%면 더 좋은 것인지, 그리고 왜 모든 기업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당좌 비율 6강. 당좌 비율은 어느 정도면 좋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5강에서는 당좌 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니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아마 가장 궁금한 질문일 겁니다. 그래서 당좌 비율은 도대체 몇 %면 좋은 걸까요? 100%? 150%? 200%? 오늘 이 기준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좌 비율의 의미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당좌 비율이 100%라는 것은 당좌 자산과 유동부채의 규모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당좌 자산이 100억 원, 유동부채가 100억 원, 당좌 비율은 100%입니다. 장부상으로는 비교적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단기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 전후는 당좌 비율을 판단할 때 하나의 참고선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당좌 비율이 150%라면 어떨까요?
당좌 자산 150억 원, 유동부채 100억 원, 단기 지급 능력에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200%라면 당좌 자산이 유동부채의 2배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0%가 150%보다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5강에서 배웠습니다. 현금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매출 채권이 크게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좌 비율은 높을수록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적정 수준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당좌 비율이 100% 아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80%입니다. 당좌 자산 80억 원, 유동부채 100억 원,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단기 부채가 더 많습니다.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위험 기업이다, 나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마다 현금이 들어오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고 재고 회전이 매우 빠른 기업이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당좌 비율로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을 판매한 뒤 대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큰 금액의 단기 부채까지 가지고 있다면 같은 당좌 비율이라도 위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보다 비교입니다. 첫 번째 비교는 같은 업종의 기업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기업이라면 비슷한 반도체 기업과 비교하고 제조업이라면 비슷한 제조기업과 비교합니다. 사업 구조가 비슷해야 당좌 비율의 차이가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자기 자신과 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당좌 비율이 3년 전 160%, 2년 전 140%, 지난해 110%, 올해 80%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다면 80이라는 숫자 하나보다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왜 떨어졌는지 찾아야 합니다. 현금이 줄었을까요? 매출 채권이 줄었을까요? 단기 차입금이 늘었을까요? 유동부채가 빠르게 증가했을까요?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80%, 90%, 110%, 130%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면 기업의 단기 재무 체력이 좋아지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투자자는 숫자의 높이뿐 아니라 숫자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른 재무 지표와 함께 보는 것입니다. 당좌 비율은 괜찮은데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좌 비율은 괜찮은데 영업 활동에서 계속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당좌 비율이 조금 낮더라도 영업 현금 흐름이 꾸준히 좋고 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금 회전이 빠르다면 숫자 하나만 보고 기업을 나쁘게 평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좌 비율을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100%라는 숫자를 절대적인 합격선으로 외우지 마세요. 참고선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업종보다 어떤가, 과거보다 좋아지고 있는가, 다른 재무지표와 연결했을 때 어떤가, 이 세 가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6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당좌 비율 100% 전후는 단기 지급 능력을 살펴볼 때 하나의 참고선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100%보다 낮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200%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셋째, 같은 업종과 비교해야 합니다. 넷째, 한 해의 숫자보다 몇 년 동안의 변화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당좌 비율의 정답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업종과 추세, 그리고 기업의 현금 창출력 속에 있습니다. 다음 7강에서는 대업종마다 당좌 비율은 왜 다를까요? 같은 100%라도 어떤 기업에는 충분하고 어떤 기업에는 부족할 수 있는 이유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당좌 비율 7강. 업종마다 당좌 비율은 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6강에서는 당좌 비율이 어느 정도면 좋은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업종마다 당좌 비율은 왜 다를까요? 같은 100%인데도 어떤 기업에는 충분할 수 있고 어떤 기업에는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가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편의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구입합니다. 대부분 바로 결제합니다.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품을 판매한 뒤 돈을 회수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재고도 계속 들어오고 계속 판매됩니다. 이런 사업은 돈이 빠르게 회전합니다. 그래서 당좌 비율이 조금 낮다고 해서 곧바로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제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재료를 구입합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듭니다. 완성된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합니다. 그런데 판매했다고 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달 뒤, 두 달 뒤. 때로는 그보다 더 늦게 판매 대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원재료 대금도 지급해야 하고 은행에서 빌린 돈도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은 현금과 매출 채권 등 당좌 자산의 규모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설 프로젝트는 기간이 깁니다.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시점과 돈이 나가는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 대금 지급 조건과 선수금, 미수금, 단기 차입금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움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당좌 비율 하나만 가지고 다른 업종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예로 서비스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고 자산이 거의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면 전통적인 제조기업처럼 창고에 제품을 많이 쌓아둘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고 자산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의 차이를 보면 기업의 사업 구조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유동 비율이 200%인데 당좌 비율은 190%라면 두 지표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동 비율은 200%인데 당좌 비율은 80%라면 어떨까요?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질문해야 합니다. 유동 자산 가운데 재고 자산 등의 비중이 왜 이렇게 큰가? 그리고 그 재고가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것인지 판매가 부진해서 쌓이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좌 비율을 비교할 때 가장 피해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업종의 기업을 숫자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당좌 비율은 120%, B 기업은 180%. 숫자만 보면 B 기업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A 기업은 현금 회전이 매우 빠른 사업이고 B기업은 판매 대금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비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자가 당좌 비율을 볼 때는 세 단계로 비교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합니다. 두 번째, 그 기업의 과거 당좌 비율과 비교합니다. 세 번째, 유동 비율과 현금 흐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이렇게 보면 숫자가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조기업의 당좌 비율이 110%라고 해보겠습니다. 110이라는 숫자만 보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들이 대부분 100% 안팎이라면 크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 기업들은 대부분 150% 이상인데 이 기업만 계속 70% 수준이라면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7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업종마다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둘째, 재고 자산의 비중과 매출 채권 회수 기간도 업종마다 다릅니다. 셋째, 따라서 모든 기업에 동일한 당좌 비율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넷째, 당좌 비율은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할 때 훨씬 의미가 커집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당좌 비율의 숫자를 보기 전에 그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 기업인지 먼저 보자. 재무 비율은 사업을 떼어놓고 보면 안 됩니다. 사업 구조를 이해할수록 숫자의 의미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8강에서는 당좌 비율과 유동 비율은 왜 함께 봐야 할까요? 두 지표의 차이를 이용해서 기업의 재고와 단기 재무 체력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당좌 비율과 유동 비율은 왜 함께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7강에서는 업종마다 당좌 비율이 다른 이유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당좌 비율과 유동 비율은 왜 함께 봐야 할까요? 사실 이 두 지표는 따로 보는 것보다 함께 볼 때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두 숫자의 차이 속에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동 비율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유동 자산에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등 일반적으로 1년 안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보는 자산들이 포함됩니다. 반면 당좌 비율은 조금 더 엄격합니다. 당좌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핵심은 재고 자산처럼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는 자산을 제외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에서는 당좌 비율이 유동 비율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기업의 유동 자산은 200억 원입니다. 유동 부채는 100억 원입니다. 유동 비율은 200%입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좌 자산을 확인해 보니 180억 원입니다. 당좌 비율은 180%입니다. 유동 비율 200%, 당좌 비율 180%.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유동 자산 가운데 재고 자산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B 기업을 보겠습니다. 유동 자산은 똑같이 200억 원입니다. 유동 부채도 똑같이 100억 원입니다. 따라서 유동 비율도 200%입니다. 그런데 당좌 자산은 80억 원뿐입니다. 당좌 비율은 80%입니다. 유동 비율 200%, 당좌 비율 80%.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럴까요? 유동 자산 가운데 재고 자산 등의 비중이 크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투자자의 분석이 시작됩니다. 두 기업의 유동 비율은 똑같이 200%였습니다. 유동 비율 하나만 봤다면 두 기업의 단기 재무 상태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좌 비율까지 확인하니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A 기업은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B 기업은 재고 자산 등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질문합니다. B 기업의 재고는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합니다. 재고가 많다고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판매할 제품을 미리 확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주문을 앞두고 재고를 늘렸을 수도 있습니다. 원재료 공급 문제에 대비해 미리 확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 판매가 부진해서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의 차이가 커졌다면 다음으로 매출과 재고의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고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감소합니다. 그런데 재고만 계속 증가합니다. 동시에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의 차이도 커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이 잘 팔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 재고 회전이 느려지는 것은 아닌지, 재고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분석 습관이 하나 생깁니다. 숫자를 따로 보지 말고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유동 비율을 봅니다. 당좌 비율을 봅니다. 둘의 차이를 봅니다. 재고 자산을 봅니다. 매출을 봅니다. 영업이익을 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단순한 퍼센트 숫자가 기업의 실제 사업 상황으로 연결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두 비율의 시간에 따른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는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의 차이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유동 비율은 그대로인데 당좌 비율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재고 자산 등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두 지표가 함께 좋아지고 있다면 기업의 단기 재무 체력이 개선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두 지표를 볼 때는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유동 비율은 넓게 본다. 당좌 비율은 더 엄격하게 본다. 그리고 두 숫자의 차이는 유동 자산의 구성에 대해 중요한 힌트를 준다. 이 세 문장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오늘 8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 전체를 이용해 단기 지급 능력을 봅니다. 둘째, 당좌 비율은 보다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 자산을 중심으로 더 엄격하게 봅니다. 셋째,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의 차이가 크다면 재고 자산 등의 비중과 변화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매출과 재고, 부채,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 연결해야 기업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유동 비율이 기업의 단기 체력을 넓게 보여준다면 당좌 비율은 그 체력의 속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지표입니다. 다음 구강에서는 당좌 비율을 활용해 실제 기업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이제 배운 내용을 실제 기업을 분석하는 순서에 맞춰 연결해 보겠습니다. 당좌 비율을 어디서부터 보고 무엇과 비교하고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지 실전 기업 분석 방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당좌 비율 9강. 당좌 비율을 활용해 실제 기업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좌 비율의 개념부터 계산법, 재고 자산을 제외하는 이유, 적정 수준과 업종별 차이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을 볼 때 당좌 비율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복잡한 이론보다 실제 기업을 분석하는 순서를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를 열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당좌 비율 숫자 하나만 보고 높다, 낮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현재 당좌 비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좌 자산이 1,500억 원, 유동부채가 1,000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당좌 비율은 150%입니다. 여기서 분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당좌 비율과 비교합니다. 3년 전 180%, 2년 전 160%, 지난해 150%, 올해 120%. 어떻습니까? 아직 100%보다 높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면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보면 다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왜 떨어지고 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당좌 자산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현금이 줄었을까요? 단기 금융 상품이 줄었을까요? 매출 채권이 변했을까요? 예를 들어 회사가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면서 보유 현금을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좌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장이 앞으로 큰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준다면 단순히 당좌 비율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투자도 없는데 현금이 계속 줄고 있다면 그 이유를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유동부채를 확인합니다. 당좌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당좌 자산 감소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동부채가 크게 증가해도 당좌 비율은 떨어집니다. 특히 단기 차입금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왜 단기 차입금을 늘렸을까요? 사업 확장을 위한 것인지, 운전 자금이 부족한 것인지,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낸 것인지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유동 비율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유동 비율은 250%, 당좌 비율은 90%라고 해보겠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때 투자자는 재고 자산 등의 비중을 확인합니다. 재고가 크게 늘었다면 그 재고가 왜 증가했는지 살펴봅니다. 매출 증가에 대비한 정상적인 재고 증가인지, 제품이 팔리지 않아 쌓이고 있는 것인지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합니다. A 기업의 당좌 비율은 90%, B 기업은 130%, C 기업은 140%라고 해보겠습니다. A 기업만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왜 A 기업만 낮을까? 현금이 적은가? 매출 채권 구조가 다른가? 단기 부채가 많은가? 사업 구조가 다른가? 이렇게 비교해야 숫자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당좌 비율이 조금 낮더라도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기업이라면 단기 자금 상황을 판단할 때 그 현금 창출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당좌 비율도 계속 떨어지고 부채 비율은 올라가고 단기 차입금도 증가하고 영업 현금 흐름까지 계속 좋지 않다면 여러 지표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좌 비율은 안정적입니다. 부채 비율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도 꾸준히 플러스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도 성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숫자가 서로 연결되면서 기업의 재무 체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근거가 강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을 숫자 하나로 찾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 숫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당좌 비율을 확인한다. 과거 추세를 본다. 당좌 자산의 내용을 본다. 유동부채와 단기차입금을 본다. 유동비율과 비교한다. 동종업계와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까지 확인한다. 이 순서만 익혀도 당좌 비율을 단순한 암기용 숫자가 아니라 기업 분석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강의 핵심입니다. 당좌 비율은 숫자의 높이보다 변화의 원인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재무 비율은 기업 분석의 결론이 아니라 투자자가 다음 질문을 찾게 해주는 출발점입니다. 당좌 비율이 이상하다면 왜? 유동 비율과 차이가 크다면 왜? 현금이 줄었다면 왜? 부채가 늘었다면 왜? 이 왜를 계속 따라가는 것이 재무제표를 읽는 힘입니다. 다음 10강에서는 당좌 비율 마지막 시간입니다. 당좌 비율 총정리, 기업의 진짜 단기 재무 체력을 읽는 눈. 1강부터 9강까지 배운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서 실제 기업을 볼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당좌 비율 10강. 당좌 비율 총정리, 기업의 진짜 단기 재무 체력을 읽는 눈.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당좌 비율 마지막 시간입니다. 1강부터 9강까지 우리는 당좌 비율을 하나씩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숫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좌 비율 하나에서도 현금이 보이고, 매출 채권이 보이고, 재고 자산이 보이고, 단기 부채가 보이고, 기업의 자금 사정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10강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입니다. 당좌 비율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이 가까운 시기에 갚아야 할 부채를 비교적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당좌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그 숫자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유동비율과 무엇이 다를까요? 유동비율은 유동자산 전체를 봅니다. 여기에는 현금과 매출채권뿐 아니라 재고자산 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재고자산은 당장 현금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팔아야 합니다. 팔리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할인해서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좌 비율은 유동 비율보다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조금 더 엄격하게 바라봅니다. 기억하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유동 비율은 넓게 본다. 당좌 비율은 더 엄격하게 본다. 그렇다면 당좌 비율이 낮으면 무조건 위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낮으면 단기 부채에 비해 당좌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확인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업마다 사업 구조가 다릅니다. 현금이 빠르게 들어오는 기업도 있고 매출 대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당좌 비율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현금이 많아서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금을 몇 년 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매출 채권이 크게 증가해서 당좌 비율이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당좌 비율을 발견했다면 좋다. 끝.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높은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몇 퍼센트가 적당할까요? 100% 전후를 하나의 참고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합격선은 아닙니다. 100%보다 낮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도 아니고 200%라고 무조건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동종업계와 비교합니다. 기업의 과거와 비교합니다. 다른 재무지표와 연결합니다. 특히 업종 비교는 중요합니다. 유통업과 제조업은 다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다릅니다. 재고가 거의 필요하지 않은 기업과 많은 재고를 보유해야 하는 기업도 다릅니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도 다르고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기간도 다르고 재고가 현금으로 바뀌는 속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업종의 당좌 비율을 숫자만 놓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동 비율은 250%인데 당좌 비율은 80%라고 해보겠습니다.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바로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 재고 자산 등의 비중이 큰 것은 아닐까? 재고가 늘었다면 왜 늘었을까? 매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을까? 제품이 팔리지 않아 쌓이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하나의 숫자가 다음 질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실제 기업을 분석할 때는 순서를 만들어 두면 편합니다. 먼저 당좌 비율을 봅니다. 그 다음 최근 몇 년의 추세를 봅니다. 당좌 자산의 구성을 확인합니다.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봅니다. 매출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봅니다. 유동 부채를 확인합니다. 단기 차입금이 늘었는지도 봅니다. 유동 비율과 비교합니다.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당좌 비율이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금도 줄어듭니다. 단기 차입금은 증가합니다. 부채 비율도 올라갑니다. 영업 현금 흐름까지 좋지 않습니다. 이제 당좌 비율 하락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 재무지표가 동시에 기업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당좌 비율이 안정적입니다. 부채 비율도 안정적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도 꾸준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도 성장합니다. 여러 숫자가 서로 연결되면서 기업의 재무 체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근거가 강해집니다. 결국 재무제표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를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와 숫자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본을 배웠습니다. 부채 비율을 배웠습니다. 유동 비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좌 비율까지 왔습니다. 이제 각각 따로 떨어진 숫자가 아닙니다. 기업이 가진 돈, 기업이 갚아야 할 돈, 기업이 얼마나 빚에 의존하는지, 그리고 급할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하나의 기업 이야기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당좌 비율 10강의 마지막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당좌 비율은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둘째,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셋째,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넷째, 업종 평균과 과거 추세를 비교합니다. 다섯째, 현금,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단기 차입금,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 연결합니다. 그리고 당좌 비율 10강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좋은 투자자는 당좌 비율을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숫자가 왜 변했는지를 추적하는 사람입니다. 숫자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만든 이유를 찾는 것이 기업 분석입니다. 이것으로 당좌 비율 1강부터 10강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제표 공부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할 수 있는가? 바로 이자 보상 배율을 공부하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